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명사들의 졸업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사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 창업자이자 초대 CEO, 현 이사회 의장으로 2022년 1월 포브스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2위인 제프 베조스. 1위는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죠? 일론 머스크고요. 세계 최대 명품 제국으로 불리우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세계 부자 3위, 빌 게이츠가 4위더라고요. 얘기가 곁길로 샜나요? 이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면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제프 베조스는 1964년 1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제클린은 그가 어릴 때부터 칼이나 공구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게 했다고 해요. 아기 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기 침대를 분해하거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목장에 가서 풍차를 고치는 등 무엇이든지 직접 만지고 고쳐보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프가 4살 무렵에 재혼을 했는데 쿠바 출신의 새 아버지 미겔 베조스는 아무런 미천도 없는 10대 쿠바계 미국인 이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기업 엑슨에 입사하고 훗날 경영진에 올랐으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때 첫 투자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새아버지는 제프 베조스의 롤 모델이었고 각종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새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프 베조스에게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인물은 오늘 졸업 연설에도 등장하는 외할아버지인데요. 졸업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 3분기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재 2013년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 CEO, 자신이 세운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 CEO로 기후 문제, 우주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뛰어넘어 우주를 향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의 혁신가인데요. 그럼 그의 졸업사를 들으러 그의 모교이기도 한 프린스턴 대학교 2010년 졸업식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어릴 적에 저는 텍사스에 있는 조부모님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풍차를 고정하거나 소를 예방 접종하거나 그 이외의 허드렛 일을 돕곤 했죠. 우리는 매일 오후에 연속극을 함께 보았는데 특히 우리 생의 나날들을 즐겨 보았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에어스트림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카라반 클럽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여름 휴가를 이 카라반 클럽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캠핑 트레일러를 할아버지 차에 달고 다른 300명의 에어스트림 모험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조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이 여행을 진심으로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중 제가 10살 무렵에 한 여행은 특별한 여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커다란 차 뒷좌석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운전을 하고 계셨고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 담배를 피우셨는데 저는 담배 냄새가 정말 싫었죠. 그 당시 저는 대략의 값을 어림잡아 간단하게 계산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나 식료품 비용 같은 것을 계산해서 별로 쓸데없는 통계 수치를 알아내는 것 말이죠. 당시 저는 흡연에 관한 캠페인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배 한 모금에 수명이 몇 분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 때마다 수명이 2분 정도 준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할머니의 경우를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에 담배를 몇 개피 피우는지, 한 개비당 몇 모금을 흡입하는지 계산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치를 계산해낸 후 저는 앞좌석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담배 한 모금에 수명이 2분씩 줄어든다면 할머니는 이미 9년의 수명을 잃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죠. 저는 제가 똑똑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프,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 어려운 걸 계산하고 1년에 몇 분이 줄어드는지 알아내고 게다가 나누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라는 식의 칭찬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칭찬은커녕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시자 말없이 운전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차를 갓길에 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제가 앉아있던 뒷좌석 문을 열고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나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매우 지적이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제게 심한 말을 하신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차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조부모님과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캠핑 트레일러 옆에 멈춰 섰고 할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프, 너도 언젠가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능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영민함은 재능이고 따뜻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갖추기가 쉽죠. 하지만 선택은 어렵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이용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가운데 하나는 영리함과 뛰어난 두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것만 봐도 여러분은 분명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리하지 않았다면 학생 처장님께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리함은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영리함 덕분에 여러분은 경이로운 세상을 경험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온 우리 인류는 앞으로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세포 벽을 뚫고 들어가 세포를 치료하는 원자 단위 크기의 작은 기계를 조립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생명체 합성에 성공했다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년 내에 우리는 생명체를 합성해낸 것뿐 아니라 이 생명체를 용도에 맞게 조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의 뇌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쥘 벨은
마크 트웨인, 갈릴레오, 뉴턴과 같이 여러 시대에 걸쳐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모두 바로 지금과 같은 세상에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는 문명이라는 재능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재능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까? 16년 전 저는 아마존을 출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웹 사용이 매년 2300%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세는 결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으며 가상의 공간에 수백만 권의 책을 전시하는 인터넷 서점을 개설한다는 것은 제게 매우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30이 됐고 1년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내 맥켄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그렇듯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거기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프린스턴 동창이자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아내 맥켄지는 제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차고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는 타이어에 시멘트를 채워 만든 자동문 폐쇄기, 고장난 우산과 은박지로 만든 태양열 조리기구, 그리고 형제들을 골려주려고 만든 오븐용 냄비 알람 시계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발명가를 꿈꿔왔고 아내는 제가 열정을 줬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가득한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현명한 사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을 찾아가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센트럴파크를 산책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군. 저는 사장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틀만 더 생각해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었던 저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이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단 뛰어든 일에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후회가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지금의 생활보다는 덜 안정적인, 즉 열정을 좇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삶이라는 현실을 써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타성에 젖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좇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독단을 무조건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념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봉사와 모험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판에 움츠러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이를 모면하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과할 것입니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긴장감 넘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 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자신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냉소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똑똑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과감히 제 예상을 말해보겠습니다. 훗날 80세가 되어 자신의 지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여러분이 했던 일련의 선택들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